생명과학 15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좀 놀란 친구들도 있었겠죠. 지금도 완전하지가 않은데, 주말에 몸살에 걸려가지고, 어제 학교를 아예 못 나갔었어. 지금도 그렇고, 이게 진짜 지금 요새 아프면 이게 코로나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출근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아파서 그렇기도 한데 다행히도 이제 열은 나지 않고 아마도 여름 감기는 장염이랑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염이라는 게 이제 결국 세균이 감염된 거라서 몸살이랑 같이 오게 됩니다. 그 몸살이랑 같이 오게 되면 당연히 이 열이 좀 많이 나게 돼요. 그래도 이제 일반 감기가 아니고 장염이랑 같이 오는 감기 같은 경우에 장염 감기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떻게 보면 기관지죠. 콧물, 뭐 기침이야 워낙에 묽은 변이 많이 나오죠. 야, 이것도 전공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묽은 변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몸이 수분이 적어지게 되죠. 수분이 적어지면 그만큼 우리가 노폐물의 생성과 뭐 배설 그 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H2O 물은 우중으로 나가고 또 이제 변으로 나갈 수 있고 호흡기로도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다른 부위에서 물이 많이 나가게 되면 호흡기로 나가는 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마른 기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선생님이 사실은 전공이 이쪽이지 뭐 의사도 아니고 뭐 약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충 뭐 이론은 맞을 것 같아요. 경험상 이거 뭐 의학 이런 건 다 경험 학문이야. 그래서 데이터고 어쨌든 그래서 또 이제 우리 내일 계약을 하죠. 내일 계약을 하니까 또 오늘 수업은 또 한 번밖에 없잖아. 우리가 물생반인 건가 이게? 물생반이 오늘 하는 건가? 예, 반이 잘못 나와 있어가지고 늘 헷갈리는데 그래서 짧게 하고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삼투압에 대해서 좀 질문이 몇 개 들어온 게 있어서 삼투압에 대해서 조금 다른 교재들도 그렇게 대부분 써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참고한 교재에도 그렇게 써 있어서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삼투라는 걸 우리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어려워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었어. 다 까먹었던 거죠. 고농도가 있고 저농도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농도는 여기 수용액 상태라고 보면 물의 용질이 많으면 농도가 높은 거지. 그지? 우리 여기 이렇게 똑같이 100ml가 있다라고 하자. 100ml가 있어. 그러면 여기는 소금 20g이 녹아 있고 여기는 30g이 녹아져 있다. 그럼 20% 소금물, 뭐 30% 설탕물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 농도 높죠? 이걸 이제 고농도라고 하는 거야. 이걸 이제 저농도라고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고농도와 저농도에 대한 얘기는
밑에 방금 설명한 이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 삼투에 의해서 물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는 저농도에서 이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했었어요. 다들 이해했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실 수업을 한 번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우리 유튜브니까 여러 번 들으면 참 좋은데 그게 또 온라인의 장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력이 되면 이렇게 수업을 계속 찍어서 올릴까도 생각을 해요. 사실 건강하다면. 그래서 이렇게 반투화성 막을 사이에 두고서 여기서 반투화성 막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다 끝나고 더 추가적인 얘기 할 때 해줄게요. 여기서 이렇게 써 있어. 물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 이 말이 헷갈리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이거 이렇게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은 이거를 그냥 뭐 그렇지 하고 넘어갔던 건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농도 방금 낮은 데서 높은 데라면서요. 왜 여기는 높은 데서 낮은 쪽이에요? 그지? 여기서 앞에 붙은 이 말이 중요해. 물의 농도야. 물의 농도. 여기도 물의 농도야. 수용액의 농도긴 해.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물의 농도는 물 자체야. 물 H2O 이 물 자체의 농도가 다른 용질 뭐 소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소금 20g을 넣었어요. 여기 소금 30g이 있어요. 물의 농도는 뭐가 높은 거야? 이게 물의 농도는 높다고 보는 거야. 아주 빡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받아들이고 있는 그 개념을 쓰면은 이렇게 이걸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잘 이해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좋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사실 삼투화라는 건 첫 번째로 얘기할게. 반투화성 막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방금. 그럼 이 반투화성 막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그때 뭐 얘기 안 했었지만 이 반투화성 막을 이 중심으로 해서 소금이 NaCl 소금이 이동을 못하니까 삼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여기 설탕이라고 했으니까 설탕이라고 할까? 설탕 여기 10g이 있고 여기 20g이 있어. 그럼 우리 개념으로 여기가 고농도, 여기가 저농도야. 그러니까 물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이런 그림이에요. 근데 아주 만약에 이 반투화성 막에다가 내가 설탕 운반체를 달아줬어. 그럼 물이 이동할까? 이동은 하겠죠. 이동은 하겠다. 이동을 하는데 이만큼까지 높아질까? 수면의 높이가? 그건 아니다. 왜? 설탕도 농도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15g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저농도 고농도잖아. 처음에는. 근데 똑같이 농도 평형이 이루어졌어. 고농도에 더 적은 물이 있었으니까 좀 높아질 거예요. 결국에 이제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반투화성 막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서 있는 거야. 용질이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
농도 구배가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어서 이해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삼투라는 것 자체가 포텐셜 개념이에요. 이건 생투도 아니야. 생투가 아닌데 여기에 이렇게 물의 농도라고 써있길래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물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물에 이걸 이렇게 쓰려면 포텐셜 개념을 알려줘야 되거든. 포텐셜 개념이 있어야 요거를 오해하지 않고 다 이해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써놨지? 이런 난 의문이 들었어요. 질문이 들어와서 나도 알게 됐는데 사실. 포텐셜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포텐셜이라는 건 우리 영어 그대로 그거야. 모르겠다. 아휴, 지금 다 짜증난다. 그냥 잠재력이라는 단어죠. 잠재력. 그래서 용질 포텐셜, 뭐 삼투 포텐셜 해가지고 수분 포텐셜 이렇게 있어요. 사실 이게 대학교 1학년 때 이걸 배우나? 배울걸? 일반 생물학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포텐셜, 뭐 수분 포텐셜, 삼투 포텐셜, 용질 포텐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용질이 많이 녹아 있을수록 얘는 음의 값을 가져요. 지금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거야. 이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요 수분 포텐셜, 이 수분 포텐셜 개념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수분 포텐셜 개념으로 설명하면 요 수분 포텐셜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가거든. 그래서 사실 이걸 다 이해하려면 한 대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근데 이걸 설명한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물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써 있는 걸 우리가 여기 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가끔 이런 설명을 좀 많이 하죠.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삼투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 보면 지금 시험 공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 어차피 이제 계약할 테니까 우리 광합성 하다 말았었죠. 광합성은 전 프린트를 봐도 알겠지만 명반응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암반응이 일어난다. 이게 제일 중요했다. 그래서 명반응은 이렇게 ATP와 NADPH 와 같은 이제 에너지죠, 에너지를 만들고, 암반응은 우리가 원하는 이제 포도당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명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면 명반응도 복잡하고 암반응도 복잡해요. 차라리 세포흡이 나았어. 명반응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물의 광분해가 제일 먼저 일어난다. 물의 광분해는 물을 분해해주는 게 물에 직접 빛에너지가 막 가가지고 물을 분자를 쪼개주고 이런 게 아니야. 물의 광분해를 유도하는
다른 이제 단백질, 소위 얘기하는 단백질 복합체가 있어요. 망간 복합체 뭐 이런 게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물의 광분해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결과만 알면 되지. 그래서 물을 분해해서 이렇게 산소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 결과 나오는 그 산물이 이 첫 번째 물의 광분해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루베네 실험과 연결이 됩니다. 이게 처음에 나온 요 화학식 있죠? 이것도 수업 안 들으면은 또 나중에 문제 틀리고서 뭐 유인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내셨죠? 이렇게 뭐라고 할 수도 있겠네. 분명히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요 물의 광분해는 앞에 것만 물의 광분해인 거야. 그지? 물의 광분해 앞에 화학식만 물의 광분해예요. 이후에 이제 뒤에서 배우는 이제 광인산화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NADP로 전달돼서 NADPH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의 광분해로부터는 NADPH는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명반응의 두 번째는 이게 책에 교재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거야. 선생님도 그대로 쓰는데 이렇게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구나. 근데 여기서 책에 써있는 게 틀린 게 아니야. 이때 방출된 전자는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 전자전달기를 통해서 NADP로 전달돼서 NADPH가 생성된다. 맞는 얘기야. 맞아. 틀린 게 아니야.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헷갈릴 수 있는 거지. 물의 광분해로 인해 NADPH가 생성되냐? 아니야, 그거는. 물이 광분화되는 거랑 NADPH 생성되는 건 뭔 상관이야. NADPH가 생성되는 건 광인산화 과정에 의해서 생성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인산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이번 시간에 광인산화 과정까지만 해도 정말 내가 힘을 내고 있는 거다. 관계. 관계는 광합성이 이제 P죠. K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PS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광합성하는 복합체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엽록소하고 광합성하는데 당연히 엽록소 필요하지. 그리고 뭐 다른 광합성 색소도 필요하고 그 밖에 이제 다른 단백질들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까지는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복합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관계라고 한다. 관계의 안테나 색소는 빛에너지 흡수해서 반응 중심 엽록소 A로 전달한다. 엽록소 A가 반응 중심이다라는 걸 지금은 알아야 합니다. 제일 좋은 건 수업을 듣고 그날 복습을 하거나 하면은 사실 시험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죠. 수업 듣고 복습할 때 이거는 외워야 되는구나 라 하는 걸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따로 써놔서 외울 것만 좀 외우고 그렇게 하면 좋지. 힘이 없다. 빨리 해야겠다. 그래서 다른 이제 보조 색소들이 많아. 카로티노이드, 엽록소 B 얘네들이 다 이제 얘네도 빛을 받고 엽록소 A도 빛을 받고 다 빛을 받아서 전달해줍니다. 전달해줘요. 그럼 여기서 이 전자를 많이 받게 돼. 그러면 내가 전자를 많이 받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전자가 있는데 전자를 계속 많이 받게 돼. 그럼 얘네가 고에너지가 상태가 되죠. 당연히 고에너지 상태가 돼.
그럼 얘가 팍 방출하게 됩니다. 우와, 우와, 확 방출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요 방출을 한다. 그리고 방출된 요 상태를 이제 들뜬 상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염록소 A는 고에너지 전자를 방출한다. 반응 중심 염록소 A에서 방출된 고에너지 전자는 1차 전자 수용체를 환원시킨다. 그래서 이 관계 종류에는 두 개가 있어요. 한 개만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나눈 건 단순히 구성하고 있는 이 염록소 종류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700나노미터의 빛을 뭐 한 적색광과 이제 근적색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염록소 A를 갖고 있으면 P700, 이 P700 갖고 있으면 관계 1. 영어가 근데 편하다. 나는 아직까지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영어가 좀 편한데. 그리고 이 염록소 A는 P680을 갖고 있는 애를 관계 2라고 합니다. 이 관계 1하고 관계 2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되게 간단해. 이거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 그 선생님한테 듣기로 처음 발견된 걸 1이라고 붙인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처음 작용하는 애는 아니야. 어이없죠? 그래서 이 관계하고 전자전달계가 이제 되게 됩니다. 전체적인 이제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 있는 요 그림이 가장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써있는 이 네모 박스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선생님이 유인물을 자세하게 만들기로 했었잖아. 근데 우리가 뭐 수능용이 아니어서 수능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도 보시고 대학교 수업 들을 땐 도움 되지 않을까? 아닌가? 아니다, 그것도. 만약에 아니야, 지금 이러면 안 돼. 관계 보자. 여기에 관계 2가 있어요. 2. 여기 1이 있어요. 2가 먼저 작용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거야. 그리고 얘 빛을 받아요. 빛을 받아서 반응 중심 염록소 A가 전자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 이제 들뜬 상태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전자를 전달해줘요. 여기 길게 누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전달해줍니다. 또 전자를 전달해줍니다. 이 전자를 전달해주는 이 과정이 궁금하다면 선생님한테 오시면 선생님이 강론서를 보여줄게. 전혀 쓸데없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 1까지 전자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 전자를 전달하는 원리는 우리 세포호흡에서 했던 그 전자 전달계와 똑같아요. 전자 친화도가 더 강한 애가 이후에 받게 되는 거고, 이렇게 여기 이게 에너지 수준이잖아. 그래서 요 에너지만큼 또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됐죠? 관계 2에서 빛을 받으면 염록소 A, 반응중 염록소 A가 들뜬 상태로 전자를 방출하게 된다. 이 방출된 전자는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전자를 계속 전달하면서 관계 1으로 전달된다. 그러면 이 관계 1에 있는 얘도 관계잖아, 관계. 얘도 빛을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걸 받아야지. 받고, 그리고 전자를 또 전달을 받아요. 그럼 얘도 또 들뜨게 됩니다. 들뜨게 돼요. 그러면 얘도 전자 전달기를 통해서
전자 전달계를 여기는 사실은 전자 전달계라고 나와 있지만 개 수준으로 이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복잡하지 않다. 괜히 조금 사실은 헷갈릴 수 있게 써놓은 거예요. 이것도 전자 전달계라고 전자 전달계인데 뭐 이후에 이제 설명한 내용을 잘 구분을 하세요. 요 이제 전자전달계를 거쳐서 NADP 플러스를 이제 해서 환원시켜서 NADPH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게 이제 명반응인 거예요. 명반응. 요게 지금 명반응 하고 있어요. 명반응. 명반응 하고 있다. 명반응 하고 있다. 이 명반응의 목적은 뭐다? ATP 만드는 거랑 NADPH 만드는 게 나의 목표다. 그렇다. 그러면 NADPH를 만들었다. ATP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ATP를 만드는 원리는 여기서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이 전자전달계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전자전달계를 거치다 보면 우리 세포호흡에서 했던 것처럼 세포호흡에서 양성자를 막강강, 막사이 공간으로 펌핑을 하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 전자운반체는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양성자를 이동시킵니다. 펌핑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고농도가 되겠죠. 고농도에 이제 전기화학적 기울기가 엄청 높게 되겠죠. 양성자에. 그래서 양성자가 스트로마로 나가면서 ATP 합성 요소를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ATP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T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명반응의 전체적인 이제 과정이야. 근데 이제 이 명반응에서 전자 흐름이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짜증나지? 별거 아니야. 하나가 이제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고 하나가 순환적 전자 흐름이에요. 순환적이냐 비순환적이냐.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 이거 전체 과정 있지? 요 과정 비순환하지? 순환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비순환이야. 그래서 물에서 유래한 전자가 최종 전자 수용체인 NADP 플러스에 전달된다. 관계 1하고 관계 2가 다 모두 관여해야 되고 전자 과정에서 에너지 방출해서 ATP가 합성되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으로 그 광합성의 명반응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요소인 ATP, NADPH, 산소를 다 만들 수 있는 게 비순환적 전자 흐름입니다. 반면에 이제 순환적 전자 흐름은 조금 특이해요. 특이해. 순환적 전자 흐름은 관계 1만 씁니다. 관계 1. 관계 1도 빛을 받을 수 있죠. 관계 1도 빛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 그럼 얘도 들뜰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들떠요. 근데 얘가 NADP 플러스에 전자를 전달하지 않고 다시 전자전달계의 이전 단계에 있는 전자전달계에 전자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관계 1이 또 받는 거야. 그럼 전자전달계를 돌리기 때문에 ATP는 합성할 수 있다. ATP 합성하는데 아주 좋다.
그래서 관계 원만 관여한다. ATP가 합성되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는 거 좋아하죠. 순환적 전자흐름의 생성물은 다 만들어지는데 비순환적은 순환적은 하나만 만들 수 있다. ATP만 만든다. 이걸 비교할 수 있다. 화학 삼투에 의한 ATP 합성은 설명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반응중심 색소에서 방출된 전자가 전자전달계의 전자 운반체를 차례대로 환원시키면서 전달되는 동안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 에너지 이용해서 일부 전자 운반체는 스트로마에서 텔라코이드 내부로 방향 중요하다. 그리고 능동수송 결과 텔라코이드 내부의 양성자 농도가 스트로마의 양성자 농도보다 훨씬 높겠죠? 그래서 농도 기울기가 형성된다. 이 농도 기울기 대신에 같은 말로, 좋은 말로 전기화학적 기울기라는 단어가 있다. 양성자의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텔라코이드 내부에 있는 이 양성자가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확산되겠죠. 스트로마로 확산이 되면 이때 이제 ATP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여기 있는 표는 여기 써 있는 1, 2, 3, 4번, 5번 를 아주 자세하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환적 전자흐름과 비순환적 전자흐름을 비교하는 걸 좋아할 거예요. 이 비교하는 표입니다. 표. 그래서 관여하는 관계가 비순환적은 다 쓰는데 순환적은 관계 하나만 쓴다. 그리고 물의 광분해가 비순환적은 일어나야 되는데 순환적은 필요 없다. 산소도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니까 이거는 따라가는 거죠. 얘는 생성되지 않고 NADPH도 얘는 생성되는데 얘는 생성되지 않는다. 그런데 얘가 제일 중요하다. ATP는 다 합성된다. 왜? 전자전달계는 돌리니까. 전자전달계는 돌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NADPA 플러스로 갈 때 전자전달계라고 쓰면 헷갈릴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전자전달계를 돌린다는 얘기는 ATP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러니까 모르겠어. 교수들이 무슨 생각을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을 어렵게 공부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좀 밑에 단계라 그런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힐과 루벤의 실험인데 한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 이거는 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교계약 하고서 등교계약 미뤄질 일은 없으니까. 그럼 왜 비순환적하고 순환적하고 왜지? 왜 나눠지지? 왜 두 개가 있는 거지? 순환적은 ATP 합성밖에 안 되는데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안반응을 하게 되면 그때 말해주겠습니다. 중요한 거라 내가 까먹진 않을 거야.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건 아니고 의미 있는 걸 좋아하죠. 선생님은 좀 생물학적으로 의미 있는 걸 좋아해서
이 명반응 실험 계속 얘기했었죠. 힐의 실험, 루벤의 실험. 힐의 실험은 뭐냐면 이렇게 뭐 옥살산철 3, 옥살산철을 썼다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과물 보면 돼. 환원됐다는 거, 환원. 시험관에 이산화탄소가 없었기 때문에 힐의 실험 결과는 광합성 결과가 발생하는 산소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물이 분해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루벤의 실험, 그러니까 이 힐의 실험이 먼저 진행된 거잖아. 이 두 가지 실험의 포인트가 뭐냐면 처음에 한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뭐 대충 개수는 안 맞춰도 되겠지? 개수 맞춰줄게. 뒤에 그러니까 우리 광합성 하면 이렇게 되잖아. 포도당 만드는데 여기서 이걸 써야 되네.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가? 아니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가? 1번이야, 2번이야? 이거 궁금했던 거야. 왜 궁금했지? 잘 모르겠어. 궁금했대.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문화 통치기 때쯤 되죠. 그때쯤 이제 이 할아버지는 이 실험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발생하고 옥사산철이 옥사산철2로 환원되었다. 이산화탄소가 없었다. 이산화탄소가 없었음에도 환원됐다. 그럼 이 환원시킨 애가 아마도 환원시킨 애가 물이 될 거다. 물이 환원을 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가설을 뒷받침하는 거밖에 안 돼. 직접적인 게 안 되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루벤이 방사성 동위원소 18산소 원자로 표시된 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하는 걸 각각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걸 각각 쓴 거야. 각각 이렇게 그렇게 해서 생산되는 이제 산소가 생산될 거잖아. 광합성 시키면 생산되는 산소가 18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얘는 갖고 있었다. 얘는 안 갖고 있었다. 여기 이제 결론이다. 그래서 종결됐다. 루벤 할아버지가 정확하게 밝혀냈다. 끝.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계약을 하는데 전달사항을 좀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것만 같아요. 어제도 선생님 못 나오고 이래서 아플 때 도와주는 게 진짜 너무 고마운 거야. 좀 많이 도와주고 너무 힘이 없고 속이 안 좋으니까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으니까 몸에 더 힘이 없는 것 같아. 아프지 않는 게 최고인데 참 그렇습니다. 내일 건강하게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오랜만에 만나는데 힘을 내고 내일까지 회복을 해서 잘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다들 좀 몸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있다면 연락해주세요. 연락하면은 우리 굳이 등교 계약을 하지만 등교하지 않는다고 해서 출석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그리고 학교에 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면 현장 체험 학습을 쓸 수도 있어. 네, 뉴스 봐서 알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상태가 여름 장염 이루게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의심이 되면 현장 체험 학습을 써줬습니다. 3일 전에 쓰라고 해서 어쨌든 끝.